손끝에 온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 가져오는 갈등과 그 속에서 찾아낸 진정한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시골 마을에서 가난 속에 태어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한 소년. 그 소년이 어떻게 성공했고 성공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 경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부모님은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부산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가난한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농사에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절 따라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전부인 삶말입니다. 그래서 막내인 도현에게는 모든 일이 주어졌습니다. 집에 허드렛 일은 도현의 몫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인처럼 말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도현은 이 모든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도현은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에 도현은 신문 배달을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신문 자루를 둘러매고 마을의 골목을 누비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어갑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이제는 장에 갑니다. 어딘가는 늘 짐을 나르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야채를 파는 할아버지, 생선을 파는 사람들. 도현은 그들의 짐을 옮기며 조금의 돈을 벌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었지만 도현은 묵묵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도현의 몸에는 항상 어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피로의 냄새. 작업복을 벗을 새도 없이 교실에 들어가는 도현을 보며 선생님들도 그를 다르게 봤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도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넌 그냥 기술 배워라. 이것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현을 특정한 길로 제안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권했지만 도현에게는 기술고등학교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영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깊은 곳에서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책 위의 글씨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더 적성이 맞다는 것을, 복잡한 기계를 뜯어보고 그 안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도현은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고등학교 자동차정비과에 진학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이 도현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공업고등학교 자동차정비과에 입학한 도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력을 되찾습니다. 처음으로 학교가 즐거워집니다. 교실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책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있고 부품들이 있고 그리고 수리할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곧 도현의 재능을 알아차립니다. 누가 버려두거나 고칠 수 없는 고물 스쿠터나 낡은 농기계들. 이것들이 도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마법처럼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음이 울립니다. 도현의 담임 선생님은 어느 날 도현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도현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도현아, 넌 손재주가 천재다. 기술로 성공할 놈이야. 도현은 평생 처음 들어본 칭찬입니다. 지금까지 도현이 들어온 말은 더 일을 해라, 서툰 놈,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선생님은 도현을 보았습니다. 도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 밤 도현은 이 칭찬 때문에 밤새 웃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현은 입대합니다. 군부대로 향하는 도현의 짐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비기술과 선생님의 칭찬이 함께합니다. 부대에서 도현은 정비병으로 배치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고장난 군용 트럭들이 도연 앞에 놓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엔진과 이해할 수 없는 기계 부품들. 다른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 항복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대에서 말 많은 트럭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비병들이 손을 댔지만 결국 누구도 고치지 못한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연이 봅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 트럭의 보닛을 엽니다. 자신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 트럭을 살려냅니다. 부대 전체가 이를 목격합니다. 사단장까지 내려와 도연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술병들을 잘 키워야 한다. 이것은 도연에 대한 직접적인 칭찬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막내 도연이 이제는 부대에서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을 한 후 도연은 첫 직장을 가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이 도연도 새로운 시작에 설렜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 직장은 도연이 꿈꾸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은 욕설이 일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3개월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기술을 배우러 왔지 이런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지만 사장은 전체 책임을 도연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막내니까 넌 책임지고 물어내. 그 순간 도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 헛웃음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도연은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형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넌 막내니까 넌 책임져야 해. 이런 말들이 도연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도연의 책임이 되는 구조. 도연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말합니다. 큰 꿈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정비소, 그것이 도연의 모든 꿈이었습니다. 겨우 8평짜리 자그마한 정비소를 차립니다. 오일 냄새 가득한 그 작은 공간이 도연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연은 텅 빈 정비소에 앉아 언제쯤 손님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연의 작은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항상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또는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연의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 택시기사가 도연의 정비소에 들어옵니다. 서울까지 업무가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그 차를 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엔진 커버를 엽니다. 엔진을 보는 순간 도연은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마치 음악을 듣듯이 도연은 그 엔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도연은 압니다. 단 5분입니다. 도연이 필요로 한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도연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합니다. 택시는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힘차게 정상적으로 마침내. 택시기사는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데 대단하네. 내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줄게. 이것이 도연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 그들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입소문은 불처럼 번져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작은 8평짜리 정비소는 더 이상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비소는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는 2명, 3명. 도연의 기술을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정비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장이 됩니다. 지역 택시연합으로부터 공식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연의 이름과 기술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먼 지역에서도 도연의 정비소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도현은 정비센터의 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재주로 만든 자신의 회사의 사장 말입니다. 성공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없던 형제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현이 어릴 때 호통만 치던 그 형들 말입니다. 둘째 형이 먼지 묻은 양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어딘가 부끄러움과 애타는 기색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형이 말을 꺼냅니다. 도현아, 오래간만이다. 사실 애들 대학 등록금이 좀 모자라서 말이다. 넷째 형도 나타납니다. 이 형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같이 일할 자리 좀 없겠냐? 도현은 이 상황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형들이 어릴 때 도현에게 호통을 쳤을 때 도현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난 속에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도현은 형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현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도현은 더 이상 회사의 단순한 정비공이 아닙니다. 도현은 정비센터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자입니다. 회사의 매출을 생각해야 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해야 하고 회사의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현은 조건 없이 형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블러드 이즈 블러드, 가족은 가족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도현에게 준 것은 선택의 무거움이었습니다. 형들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도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 마음의 엔진은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갑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 사이의 눈치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지으신다. 밥을 지으면서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 가족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한숨,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도현이 했던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현은 어느 날 자신도 버티기 힘들어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어머니는 손을 씻던 그릇을 잠시 내려놓으신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신다. 넌 어릴 적부터 뭐라도 맡으면 끝까지 했지. 그 마음이면 된다.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은 처음으로 비로소 조금 안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도현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정비센터는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정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관리 인력, 회계 담당자, 운송 담당자, 부품 담당자.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기술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생이 특히 도현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도현을 보면 마치 도현의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손끝 감각이 뛰어나고 기계의 소리를 들으면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재듯이 그 기계의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도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현은 준혁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길의 연장이 아닐까? 나의 손끝 온기를 이 청년에게 전해주고 이 청년이 또 다른 청년에게 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기술과 온기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의 큰형이 불쑥 찾아옵니다. 큰형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큰형이 말을 꺼냅니다. 가업이면 형제 자손에게 물려야지. 피가 어디 가냐? 우리 집안일이잖아. 큰형은 도현이 준혁을 후계자로 키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형은 도현의 성공한 회사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사이니까 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이 일은 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배운 자가 이어야 합니다. 도현의 이 한마디는 큰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큰형의 코끝이 붉어집니다.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공하더니 형들도 무시하는구나. 이 말이 가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집안 잔치에서 조촐한 제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슬쩍 꺼냅니다. 도현이는 이제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 이 말이 마치 화염병처럼 가족 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염병의 열기는 어머니에게 닿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그토록 깊은 슬픔이 번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말씀이 거의 없으십니다. 다만 밥을 지을 뿐입니다. 갈등은 오래 흔들렸습니다. 마치 폭풍우처럼 가족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다했습니다. 노년성 질환이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도현은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도현이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젓으십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현아. 집안이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도현에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도현은 처음으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성공으로 인한 물질적 책임감이 아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 말입니다. 도현은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가족을 도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역설입니다. 물질적 성공은 정신적 성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도현은 이 고통 속에서 방황합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도현을 따로 불러 말씀하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도현아, 피가 뭐 그리 대단하냐? 너도 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거라. 도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덧붙이신다. 단 형들하고 밥은 자주 먹어라. 그래야 가족은 안 무너진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도현의 모든 딜레마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옳음과 관용의 사이에서, 원칙과 사랑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 말입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받은 그날부터 도현은 정식으로 준혁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우려했습니다. 아직 경력이 부족한 청년이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우려를 잠재우고 준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고장난 차량들은 곧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도현이 준혁을 믿은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준혁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현은 자신의 손끝 온기를 준혁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준혁도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끄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큰 사고가 납니다. 부품 담당 직원이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물량이 뒤엉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그 직원에게 격하게 화를 냅니다. 이게 회사냐? 왜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합니까? 도현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혁을 불러냅니다. 도현은 준혁에게 말합니다. 기계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다시 고치기 어렵다. 이 한마디가 준혁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준혁은 도현이 했던 것처럼 이제 손끝의 온기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작업장에서 도현은 준혁의 손에 오래 써온 작은 스패너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현의 역사이자 도현의 철학을 담은 상징입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준혁의 눈가가 붉어진다. 준혁은 비로소 도현이 자신에게 전해주려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단순한 정비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 손끝에 담긴 온기 말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혼자 오래된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마음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을,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을. 그래서 도현은 결정을 내립니다. 지역에 도현 기술학교를 세우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현의 인생 경험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였습니다. 도현 기술학교의 등록금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적게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갈등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통의 목표,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는 목표 앞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비센터 한켠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영 철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마지막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밥을 주고 마음은 길을 준다. 기술학교에도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현이 믿는 교육의 철학입니다.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작업장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도현은 오랜만에 직접 보닛을 엽니다. 더 이상 매일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현의 손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오래된 기름 냄새가 스며듭니다. 관절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도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도현을 도현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기계를 쓸쓸듯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보자. 엔진은 잠시 떨렸다가 힘차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동안 고단했던 도현의 삶을 위로해주는 울림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도현은 천천히 작업장을 걸어나갑니다. 그 뒤에 준혁이 서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띄어져 있습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라. 내 삶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가 새 길을 내라. 이것이 진정한 세대의 전승입니다. 혈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도현은 센터를 둘러봅니다. 기름 냄새, 쇠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그 풍경이 도현의 삶 자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기술은 결국 사랑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붉은 기름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노을 아래에서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평생 지켜온 손끝의 온기를 하늘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도현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막내에서 시작한 이 여정은 성공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도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성공이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만약 성공이 갈등을 가져온다면? 도현은 그 속에서 손끝의 온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기술을 전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현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끝에 담긴 온기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기술은 밥을 주고 마음은 길을 준다. 마이너스 손끝의 온기 중에서 마이너스